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제21사단 연병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을 앞두고 병사들이 대형을 맞추고 의장대는 동작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리허설을 반복했죠. 오전 9시 취임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부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연병장 한쪽 구석, 본부 건물 뒤편 흡연구역에는 몇몇 장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만 대령이 있었어요. 50대 초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보다 오만함이 더 깊게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군복은 말끔했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묘한 거만함이 풍겨나왔죠.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별 2개 달았다고 여자가 작전 지휘를 한다? 그건 쇼지, 쇼? 요즘 세상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위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야.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옆에 서 있던 소령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뭐, 명령이니까요. 명령? 이재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저었죠. 우리 부대는 남자들의 피로 세워진 곳이야. 6.25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연병장에서 훈련받고 전선으로 나간 사람들이 전부 남자였어. 이 땅을 지킨 건 남자들이었다고. 여자는 여기서 커피나 타면 되지. 무슨 사단장이냐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장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대령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계급은 절대적이었고 선임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재만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거침없었어요. 내가 들은 발언은 말이야. 저 사람 실전 경험도 별로 없대. 그냥 행정이나 보급 쪽에서 일하다가 별단 거래.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 말이 되나? 이건 정치적 쇼야, 쇼? 언론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령님, 공식 석상에서는 조심하셔야. 조심? 뭘 조심해? 이재만은 비웃으며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여자는 감정적이라고. 전투에서 냉정함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내가 3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배운 거야. 여자들은 이 자리에 맞지 않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흡연구역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규칙적이면서도 단호한 걸음. 그 소리는 마치 시계추처럼 정확했고 멈춤이 없었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색 예복을 입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죠. 어깨에는 별 2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윤아림 소장이었어요.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날렵하면서도 단단한 체격이었죠. 짧게 자른 머리는 군인다웠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죠. 윤아림의 제복 가슴팍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별 모양이 13개 새겨진 독특한 문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만은 그녀를 보자 일부러 담배를 천천히 빨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웃는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그리고 일부러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단 여자가 와도 난 명령 따를 생각 없어. 여자는 감정적이라서 부대 망친다니까. 내가 3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배운 거야. 전장은 남자의 땅이지. 주변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윤아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앞을 똑바로 지나갔어요.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이재만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비웃었어요. 봐, 말도 못하잖아. 저게 사단장이래.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저런 사람이 별을 단다니. 옆에 있던 중령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그만하시죠. 저분이 들으셨을 수도.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이재만은 어깨를 으쓱하며 새 담배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윤아림이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주먹이 얼마나 세게 쥐어져 있었는지,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턱이 얼마나 굳게 다물어져 있었는지, 이를 악물어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 수십 년간 쌓여온 무시와 분노가 얼마나 깊게 타오르고 있었는지를요. 윤아림은 본부 건물 입구에 다다라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이재만과 마주쳤죠. 단 1초.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이재만은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것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윤아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이재만은 담배를 입에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 눈빛.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웃어넘겼어요. 여자 하나가 무슨 대수냐는 표정이었죠. 연병장 저편에서는 군악대가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곧 시작될 것이었어요.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육군 제21사단 소속 장병 2천여 명이 정렬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의 철모를 비추며 반짝였고 바람은 여전히 선선하게 불어왔죠. 단상 위에는 윤아림 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참모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재만 대령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고 태극기가 천천히 개양대를 타고 올라갔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윤아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건 자부심일까요? 아니면 무게감일까요? 애국가가 끝나고 사회를 맡은 작전 참모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임 사단장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윤아림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연병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2천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윤아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육군 제21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례를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단장의 직책을 맡게 된 윤아림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병들은 고요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상 뒤편에 앉아있던 이재만은 다른 대령 한 명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목소리 좀 들어봐. 떨리는 것 같지 않아? 긴장한 거야. 옆에 대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재만은 개의치 않았어요. 윤아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인으로서 제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마주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헌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재만이 마이크를 끄지 않은 상태로 다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지고 말았어요. 아, 사단장님. 별은 무겁죠? 그래도 장식으로는 예쁘네요. 연병장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순간 냉기가 흘렀어요. 장병들 사이로 술렁임이 일었고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윤아림은 말을 멈추고 이재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재만은 자신의 목소리가 퍼진 것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이기로 한 거죠. 그는 다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사실 여군이 사단장 된 건 요즘 세상이 여건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잖아요. 실력은 글쎄요. 우리 모두 알잖습니까? 이건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거. 연병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장병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이런 상황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아림은 단상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은 연설문을 쥐고 있었지만 종이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구겨지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연설문이 서서히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이재만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끄려고 했지만 이재만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어요. 괜찮아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오히려 윤아림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전적인 시선이었죠. 사단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부대는 6.25 전쟁부터 베트남, 그리고 수많은 작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피를 흘린 건 남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 후방에서 지원 업무나 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연병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떤 이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재만은 대령이었고 이 부대에서 30년 가까이 복무한 고참이었죠. 윤아림은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단상 끝에 서서 연병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죠. 대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대는 수많은 남성 군인들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윤아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별 13개가 새겨진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죠. 이 배지를 보십니까? 이 별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제 아버지, 제 오빠들,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연병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별은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이고 의무이며 무엇보다 제 가족이 남긴 유산입니다. 윤아림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녀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취임식장 뒤편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유나림의 제복이 펄럭였고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별 13개 배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죠. 이제만은 그 빛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취임식이 끝난 뒤 연병장 옆 본부 건물 회의실에는 기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홍보관이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준비해 둔 거였죠. 윤아림은 제복을 단정히 고쳐 입고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 연병장에서 있었던 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윤아림은 고개를 숙여 답례하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홍보관이 마이크를 켜고 말했죠.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홍보관이 가장 앞에 앉은 중년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60대로 보였고 오랜 시간 국방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어요. 사단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자는 메모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까 취임식 때 사단장님의 제복에 특이한 배지가 보였는데요. 별 13개가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들어 윤아림을 바라봤죠. 윤아림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연병장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건 윤아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우리 집안의 별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 마지막으로 저까지 그 별들이 모두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자의 손이 멈췄어요. 메모하던 펜이 종이 위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할아버지 윤경호 준장은 6.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하셨어요. 당시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퇴 명령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고지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죠. 윤아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제 큰아버지 윤재석 대령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9068년 구정 공세 때 매복 공격을 받고 전사하셨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베트남 어딘가의 땅속에 묻혀 있죠. 기자들이 하나둘씩 펜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아버지 윤재현 중장은 2006년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급조 폭발물 공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부하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남아서 후속 부대를 엄호하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큰오빠 윤성민 소령은 천안함 사건 때 실종되었습니다.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세요. 둘째 오빠 윤성준 대위는 연평도 포격 당시 최전방에서 대응하다가 중상을 입었고 3년 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그리고 막내 오빠 윤성호 중위는 2019년 DMZ 지뢰 제거 작전 중 순직했습니다. 28살이었어요. 결혼식을 3달 앞두고 있었죠. 기자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어요. 윤아림은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달린 별 13개의 배지를요. 이 별 하나하나가 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오빠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하면 13명이에요. 우리 집안은 4대째 군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배지는 제게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가족의 유언이고 제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분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지켜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뒤늦게 도착한 이재만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옆에 앉은 소령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래서 여자 하나 남은 거야? 지방 군인 다 죽이고 별 따는 게 영광인가? 참 웃기네. 소령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이재만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진짜로. 가족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군대 그만두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계속하겠다고? 그게 정상이야? 윤아림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기 때문에 뒤쪽 좌석의 속삭임도 들렸던 거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재만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재만은 순간 움찔했어요. 윤아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아까 취임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윤아림은 다시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가 군인으로 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제 가족이 지키려 했던 것을 제가 대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제 의무이고 제 선택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만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죠.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홍보관이 다음 질문을 받으려 했지만 윤아림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재만을 돌아봤어요. 그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본부 건물 3층 헌병대 사무실에서는 박도윤 중령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별단 여자가 와도 난 명령 따를 생각 없어. 여자는 감정적이라서 부대 망친다니까. 이제만 대령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박도윤은 눈을 감고 녹음을 계속 들었어요. 취임식 전 흡연구역에서의 대화, 취임식 중 마이크를 통해 퍼진 조롱, 그리고 기자간담회 때의 비아냥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죠. 박도윤은 40대 초반, 헌병 특기로 20년 넘게 복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각졌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녹음을 멈추고 박도윤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12년 중동 어느 사막 한가운데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위장복을 입은 젊은 장교 둘이 서 있었죠. 한 명은 박도윤 자신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아림 대위. 박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2012년 8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였습니다. 박도윤은 당시 대위 계급으로 파병부대 헌병소대장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부대 외곽 순찰을 나갔다가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았어요. 폭발이 일어났고
박도윤은 왼쪽 다리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의식이 흐려졌죠. 적들이 접근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누군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대위님, 정신 차려요. 윤아림이었어요. 당시 그녀는 대위 계급으로 작전장교로 파병되어 있었죠. 그녀는 박도윤을 엄폐물 뒤로 끌고 가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혈대를 묶고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했어요. 헬기 50분 걸린대요.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적들의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위님은 가세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박도윤이 힘없이 말했지만 윤아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녀는 소총을 들고 엄폐물 위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접근하는 적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정확한 사격이었죠. 적들이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서 윤아림은 박도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50분이 지나고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윤아림은 박도윤을 헬기에 먼저 태우고 자신은 마지막에 올라탔죠.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네요, 우리.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환했습니다. 박도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이건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 내부의 성비와 문화, 여군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박도윤의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부관 상사가 들어왔죠. 중령님, 이제만 대령님이 찾으십니다. 박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로? 잘 모르겠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박도윤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이재만을 만났어요. 이재만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중령, 오늘 취임식 때 녹음 같은 거 한 거 없지? 이재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령님?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요즘 세상이 워낙 예민하잖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난리 나는 세상이니까. 이재만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박도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헌병대는 부대 내 모든 공식 행사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령님. 규정이죠. 이재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오늘 일도 다 녹음했다는 거야? 규정입니다. 박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만은 그를 노려보다가 비웃었어요. 박중령, 자네 계급장 몇 개야? 중령이지? 나는 대령이야. 대령? 선임이 말하는 거야. 그 녹음 파일 지워.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재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시지 않습니까, 대령님. 그리고 헌병대 기록물은 사단장님의 승인 없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규정입니다. 이재만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복도에 다른 장교들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박도윤, 나 잘못 건드리면 자네 군 생활 힘들어질 거야.
내가 이 부대에서 30년 가까이 있었어.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박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건 호의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대령님. 이것도 녹음해둬야 할까요? 이재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박도윤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며 중얼거렸죠. 두고 보자. 여자 편 들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 박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 저편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사단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연병장 상공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어요. 부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군용 헬기 한 대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연병장 한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가 왜 여기로 오는 거지? 병사들 사이로 술렁임이 일었어요. 예정에 없던 헬기였죠. 본부 건물에서 참모들이 급히 뛰어나왔고 경계 근무를 서던 헌병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헬기를 주시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어요. 강한 바람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먼지를 일으켰죠.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명의 장성이 내렸어요. 사성장군, 즉 대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었습니다. 저분이 합참의장 아니신가? 작전 참모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합동참모본부 의장 강태호 대장이었죠. 육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군의 실질적인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연병장 입구로 대형 차량 행렬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들어오더니 본부 건물 앞에 멈춰섰죠. 차문이 열리고 장성들이 하나둘씩 내렸습니다. 각기 다른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7군단장 이주성 중장, 해병대 부사령관 최병준 소장, 특전사령관 김영철 중장, 그리고 해군작전사령관 오승환 중장까지 총 7명의 고위 장성들이었습니다. 제21사단 참모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본부 건물 2층 사단장실에서 윤아림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관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합참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윤아림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참의장님과 다른 장성분들이 연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단장님을 찾으십니다. 윤아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제복을 단정히 고쳐 입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태호 대장과 다른 장성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들 모두 윤아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아림이 계단을 내려오자 강태호가 먼저 경례를 했어요. 윤아림 소장. 윤아림은 당황하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합참의장이 소장에게 먼저 경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장님, 이게 무슨... 강태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소장,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다른 장성들을 가리켰어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가족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연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병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강태호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중령이었습니다. 작전 중 매복 공격을 받았고
제 부대는 포위되었죠. 그때 구조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 윤재현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중장님은 직접 구조대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 46명을 구출하셨죠. 그 과정에서 중장님은 왼쪽 어깨에 총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7군단장 이주성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9089년 입대 동기였습니다. 윤아림 소장의 큰아버지 윤재석 대령과 함께 베트남에서 싸웠죠. 재석 대령님은 제가 적의 사격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주성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대신 총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살았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 최병준 소장도 나섰어요. 저는 윤성민 소령과 천안함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윤 소령님은 제게 구명조끼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요. 선임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구조되었지만 윤 소령님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장성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아림의 가족들이 각자를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켜줬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연병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윤아림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죠. 강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아림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모두 일제히 경례를 했죠.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도 따라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2000여 명의 경례. 그 장면은 장엄했어요. 본부 건물 창가에서 이재만 대령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옆에 서 있던 소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큰일 낸 것 같습니다. 이재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연병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윤아림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색 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함을 윤아림에게 건넸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윤아림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받았습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휘장 하나와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윤재현 중장의 것이었습니다. 2006년 레바논에서 전사했을 때 차고 있던 물건들이었죠. 윤아림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함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호 대장은 윤아림이 함을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소장, 이것이 13번째 별입니다. 윤아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강태호가 함 안을 가리켰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윤경호 준장님부터 시작해서 큰아버지 윤재석 대령님, 삼촌 윤재훈 소령님, 아버지 윤재현 중장님, 그리고 세 분의 오빠들까지 모두 합해 12개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윤아림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바라봤죠. 당신이 13번째입니다. 그 가문이 남긴 마지막 별이에요. 윤아림은 천천히 함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함의 테두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그분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어요. 그녀는 함을 가슴에 안은 채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2천여 명의 장병들이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북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둥, 둥, 둥. 심장 박동처럼 느리고 무겁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죠. 그 소리에 맞춰 나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애도곡이었어요. 장병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림 가족을 추모하는 묵념이었죠. 강태호와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연병장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본부 건물 2층 복도에서 이재만 대령은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옆에 서 있던 참모장 김영석 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령, 자네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 같네. 사과라니요? 이재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늘 아침 일말일세. 흡연구역에서 그리고 취임식 중에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다 들었어.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고. 김영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대령, 자네 군 생활 30년이 물거품 될 수도 있네.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이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냐? 별은 장식으로는 예쁘네요. 지방군인 다 죽이고 별 따는 게 영광인가?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 묵념이 끝났어요. 군악대의 연주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강태호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소장,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헌병대장 박도윤 중령이 서류 봉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도윤은 강태호에게 봉투를 건넸고 강태호는 그것을 펼쳐 보였죠. 이것은 오늘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녹음된 내용입니다. 헌병대에서 규정에 따라 기록한 것이죠. 강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안에는 한 대령급 장교가 신임 사단장을 조롱하고 모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명백한 차별 발언이었고 공개 석상에서의 모욕이었습니다.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장병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게 누구인지를요. 더 심각한 것은 강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교가 대한민국 군을 지키다 산하하신 영령들을 윤아림 소장의 가족들을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본부 건물에서 이재만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끝났다. 내가 끝났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석 준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 대령, 지금 당장 내려가게.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이재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펴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 계단으로 향했죠.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계단참에서 그는 잠시 멈춰 창밖을 봤습니다. 연병장에는 여전히 장성들과 윤아림이 서 있었죠. 이제만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연병장으로 나온 이재만을 본 순간 장병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화살처럼 그를 찔렀죠. 이재만은 천천히 윤아림에게 다가갔습니다. 10걸음, 20걸음. 그 거리가 마치 심리길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녀 앞에 섰을 때 이재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윤아림은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었죠.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 뜻을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의 가족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윤아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이재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재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 2000여 명의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령이 소장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윤아림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대령님, 예. 당신은 저를 조롱한 게 아닙니다. 이재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아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를 모욕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낸 별들을 모욕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고 부하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을, 그분들의 희생을 짓밟은 겁니다. 이재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윤아림의 말에 연병장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이재만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윤아림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제복 가슴팍에 달린 배지를 만졌어요. 별 13개가 새겨진 그 작은 문양을요. 이 별들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별 윤경호 준장님. 6.25 전쟁 당시 42살의 나이로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부하 200여 명을 후방으로 보내고 홀로 고지를 지키다 돌아가셨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두 번째 별 윤재석 대령님.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적의 매복 공격으로 포위되었을 때 부하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혼자 남아 어모 사격을 하시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어요. 세 번째 별 윤재훈 소령님. 서해교전 당시 해군 고속정에 탑승하고 계셨습니다. 적의 포격으로 함정이 침몰할 때 부상당한 부하 셋을 구명 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바다에 남으셨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만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네 번째 별, 제 아버지 윤재현 중장님. 레바논 평화유지 작전 중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부하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후속 부대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윤아림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강태호 대장과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모두 윤재현 중장을 알고 있었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아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별, 큰오빠 윤성민 소령님.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실종되셨습니다.
폭발 직후 침몰하는 함정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 부하들을 찾으러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바다 어딘가에 아직도 계십니다. 참모들 중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6번째 별, 둘째 오빠 윤성준 대위님. 연평도 포격 당시 최전방 포대에 계셨습니다. 적의 포격이 쏟아질 때 부하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혼자 남아 응사하셨죠. 중상을 입었고 3년 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아림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7번째 별 막내 오빠 윤성호 중위님. DMZ 지뢰 제거 작전 중 순직하셨습니다. 28살이었어요. 결혼식을 3달 앞두고 계셨죠. 부하가 지뢰를 밟았을 때 오빠는 그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연병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병사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재만을 향했습니다. 대령님, 이 별들을 당신은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별은 가짜라고 했죠. 실력도 없이 정치적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땅을 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들은 피로 얻은 것입니다.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 가족 12명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와 동료들을 지킨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윤아림은 자신의 어깨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제 별은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저 혼자 단 게 아니에요. 12개의 별이 모여서 만든 13번째 별입니다. 강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재만 대령. 이재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발언은 단순한 성차별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순직하신 영령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헌병대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부에서는 당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군 검찰의 조사 의뢰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재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의장님, 제발. 이것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강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은 법과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명백히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재만은 다시 윤아림을 바라봤어요.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윤아림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윤아림이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예.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윤아림의 다음 말이 그것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그분들께 직접 용서를 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법은 제 감정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태호를 바라봤어요. 의장님, 규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헌병대장 박도윤을 불렀어요. 박중령, 이재만 대령을 영내 거주 조치하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 밖 출입을 금지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도윤이 경례를 하고 이재만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이재만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일어나십시오. 이재만은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휘청거렸고
박도윤이 그를 부축해야 했죠. 두 사람이 연병장을 떠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윤아림은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휘장이 든 검은 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재만이 연병장을 떠나고 난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병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오후의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딘지 모르게 숙연했습니다. 윤아림은 검은 함을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확고한 걸음이었죠.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윤아림은 천천히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2000여 명의 장병들, 7명의 장성들, 그리고 참모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아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작 그만.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단어는 마치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죠. 모든 병사와 장교들이 그대로 멈췄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호흡조차 조심스러웠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연병장을 가로질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윤아림의 제복도 바람에 살랑거렸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엄한 얼굴,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오빠들의 장난스러운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윤아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여러분이 지키려 했던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 빗줄기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빛처럼 보였습니다. 13개의 빗줄기가 연병장을 비추는 것 같았죠. 윤아림의 눈동자에 그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슬픔과 의지가 공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경례를 올렸어요. 하늘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는 완벽했어요.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자가 먼저 떠난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살아남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홀로 서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병장의 장병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강태호 대장도 눈시울을 붉혔고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아림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키려 했던 이 땅을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제가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세차게, 더 따뜻하게. 윤아림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녀의 제복이 펄럭였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별 13개 배지가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병장 뒤편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하얀 비둘기였습니다. 새는 연병장 상공을 한 바퀴 크게 선회하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마치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병들이 그 새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윤아림 가족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가 느꼈어요.
무언가 신성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유나림은 경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녀는 연병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별도 그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였죠.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가, 과거와 현재가, 희생과 계승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유나림 옆에 서서 연병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 장병 경례. 우렁찬 구령이었어요. 2천여 명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팔이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햇빛이 그들의 계급장과 모자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명이 시작한 박수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하늘을 흔들었어요. 그것은 존경의 박수였고 경의의 박수였으며 약속의 박수였습니다. 유나림은 그 박수를 받으며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한 그런 미소였죠.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멈추지 않았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박수가 잦아들었을 때 유나림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지킵시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연병장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유나림은 여전히 연병장 중앙에 서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13개의 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잊히지 않고 계속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유나림은 가슴에 안았던 검은 함을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첫 번째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연병장에서 장병들이 천천히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는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별이란 무엇인지, 희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계승이란 무엇인지를요. 유나림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둘러본 뒤 천천히 본부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거대했어요. 한 사람이었지만 13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육군 제21사단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본부 건물 3층 사단장실 창가에서 유나림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별들을 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 둘, 셋, 13개의 별이 밤하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